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주저앉으면서 100일 잔치는커녕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민심은 한번 돌아서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반성과 함께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 차재원 특임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국민의힘 도봉구갑 김재섭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은데요. 사실 취임 직후에 한 50%대에서 시작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취임 100일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국정 운영을 잘할 것 같냐라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과반 이상은 못할 것 같다, 이런 설문조사, 여론조사들이 나왔다는 게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 교수님 어떤가요? 참 기대를 갖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였는데 100일이 지난 시점에 좀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하니까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한국 카피를 빌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윤 대통령 하기 나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 국정 지지율 하락이 사실은 다른 어떤 원인보다도 윤 대통령 자신에게 사실에서 비롯된 측면이 분명하거든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여당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이번 최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으로 빠져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타격은 뭡니까? 윤 대통령이 당 원내대표에게 보낸 내부 총질 문자였잖아요. 문자. 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본인의 그러니까 잘못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숙한 그러한 은행에서 비롯된 이러한 리스크가 첫 번째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 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윤 대통령께서 잘못 발언을 하는 바람에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 바로 입학 연령 그 만 5세 이하와 관련돼서 이 교육부업무 보고 받고 난 뒤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밝혔던 대통령 메시지는 신속히 강구하라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물론 대통령실의 관련 수석은 그것이 아니라고는 이야기는 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메시지 전달에서 잘못된 상당한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빚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지금 리스크가, 윤 대통령이 비롯된 리스크가 소위 말하는 건진법사라든지 그리고 또 관저 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결국 윤 대통령과 그 부부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결국은 이러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이걸 바뀔 수가 있을까라는 측면인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윤 대통령이 지난번 그러니까 여름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 첫 번째 기자들과 출근길 문답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탈출하는 관건은 키워드로 두 가지를 꼽았어요. 이 첫 번째는 그거잖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국민 관점이죠. 국민 관점에서 그러니까 모든 걸 풀어나가겠다는 부분인데, 결국 국민의 관점이 가장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 초점이 모아져 있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결국 먹고 사는 민생의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서 그동안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국정 우선 과제에서 사실은 전 정권 적폐에 대한 것들이 너무 부각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만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그걸 우선순위로 올린다고 한다면 저는 뭐 반등의 계기도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의 키워드가 초심입니다. 초심인데 결국 이 윤 대통령이 그 정치권에 들어올 때 그때 말했던 이야기가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그게 바로 초심이라고 한다면, 공정과 상식이 왜 무너졌는가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탈출할 기회는 있다. 문제는 이 초심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이것이 앞으로 향후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이나 지지율 반등이나 민심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좌지우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 교수님이 사실 어떻게 보면 써머리를 다 해주셨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문제, 숙제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고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좀 지지율이 낮아질 줄 아셨어요? 뭐 여기까지 낮아지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저는 대선 때부터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지지율이 60%를 넘을 일은 없을 것이고 취임 초반에 50%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사실 지난 대선 때 잘 유의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일 때부터 복귀가 필요한데 예. 대통령 후보라고 했을 때는 대통령이 됐을 때에 대한 상황이 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김칫국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네. 그걸 내다보는 사람이어야 선거도 잘 치를 수 있고 또 당선이 돼서 국정을 잘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대선 때 후보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비호감 대선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두 가지로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지지하지 않는 쪽은 다 반대로 돌아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2012년 대선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그때 박근혜 대 문재인 대결 때는 네네. 그때도 50대 50대 대결이었지만 비호감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두 후보 다. 근데 지난 대선에서는 그게 크게 차이가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가 더 심각한데 지지하는 사람도 비호감이 많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출구조사 제가 뭐 개요를 다 불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네. 상세하게 인용은 못하겠습니다만 출구조사 결과 방송 3사에서 예, 예. 했던 그 조사에서도 자신이 지지한 후보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반 정도가 나왔었던 그런 지지를 조사였거든요.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불만족스러운? 그러면 단순 산수 공식을 해보면 50% 곱하기 50%라면 25%가 됩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최저점이 그 정도의 그렇죠. 지지율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실 이런 사태는 어느 정도는 좀 예측을 했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좀 가정법이긴 하지만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도 지지율이 높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 차이는 있어요. 아마 많이 떨어졌다 해도 30 중반 정도까지로 떨어졌을 겁니다. 20대가 아니라. 왜 어느 그러냐면 정도 지지층이 있었을 건가요? 예, 그거는 뭐 윤석열과 이재명의 정치인의 특징이나 역량이 아니라 네네. 양쪽 지지층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 국민의힘의 전통 보수층은 과거에도 노태우, 김영삼, 이회창, 이명박, 박근혜, 황교안 등의 리더들을 뭐 좀 심하게 표현해서 고려장 시킨 전력들이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지를 했지만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수 정당의 기반이 확장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은 역사의 뒤편으로 보내버리는 쪽이 대구 경북이나 이쪽에 많이 포진해 있는 전통 보수층입니다. 네네.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전통 보수층이라고 하면 무조건 보수 정당을 지지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강성 지지층하고 전통 지지층 간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민주당도 사실 호남 지역 쪽 보면 지난 지방선거 때 광주에서 투표율 낮아지고 맞아요.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특히나 예전에 그 역사들을 봤을 때는 국민의힘 전통 보수층의 어떤 그 까다로움이나 이런 건 만만치 않다는 거거든요. 빨리 등을 돌려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저는 지지층만 보고 가면 더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층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지지층이라도 붙잡아 놓으면 지지율이 40%대까지는 회복을 하겠지. 문재인 정부만큼은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성공을 한다 쳐도 나머지들이 강고한 반대층으로 등을 돌려버리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경우도 본인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중에 높은 편인데 정권 재창출에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지지층만 바라보면 또 지지율 상승이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일종 캡이 있겠죠 어느 순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탈한 지지층과 중도층과 그리고 일부 진보층 한 세 부류 정도를 동시에 좀 감안을 해서 네네.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두 가지 정도의 유권자층을 타겟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진보인데 검수완박은 반대하는 쪽, 보수인데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쪽, 뭐 이런 층들 이쪽을 좀 유념을 해야 네네. 지지율도 한 50% 이상으로 회복을 올라올 수 있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떠세요, 김재성 의원님? 사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는 여당의 내홍도 좀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 뭐 사실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에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대통령께서 당무에 관해서는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문자 파동이 나면서 네네. 그에 대한 악영향이 분명히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실제로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의 상당 부분 악영향을 미쳤던 것들 가장 많은
그 비율을 차지했던 것이 바로 인사 문제인데 이 인사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한 번의 해프닝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실망 같은 것들이 저는 특히 국정 지지율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대통령실에서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해나간다 그러면 얼마든지 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네. 인사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새로운 인물들을 쇄신을 할 수 있는. 쇄신할 수가 네. 있을 텐데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지지율 반등 확실한 반등 카드가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그러나 저는 이 지지율이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이유라고 한다 그러면 네. 사실 윤석열 정부 100일 정도가 지나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전환들이 확실히 있었어요.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과 관련돼서 문재인 정부 동안 소홀하게 방치되었었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정상화를 시키는 노력들 100일 만에 상당 부분 많이 진척을 시켰습니다. 게다가 또 외교 노선과 관련돼서는 확실히 친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네. 거의 임기 초반부터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뭐 윤석열 정부한테 좋은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기재부의 관료 문제에 있어서도 파격적인 승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말 기수대로 움직였던 기재부의 네. 공무원들의 승진이 이제는 전문가 중심으로 팀을 꾸려서 올라간다. 파격 승진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원자력이라든지 외교라든지 경제라든지 하는 것들은 굉장히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거든요. 당장 이런 정책을 한다 해서 그것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그 효과가 나오려면은 상당 기간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25%라는 낮은 지지율을 확 치고 올라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꾸준하게 추진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성공적인 지표들이 등장하게 된다 그러면 사후적으로 그러면 그제서야 다시 이제 지지율 반등은 일어날 거라고 보고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도 낮은 지지율 때문에 임기 초반에 고생을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이명박 정부 때 그 낮은 지지율을 타게 했던 가장 큰 그 슬로건이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 중도 실용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결국 경제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돌아갔을 때 윤석열 정부의 반등 카드는 그제서야 확실하게 이제 힘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되게 눈여겨볼 만한 지목들이 아마 도어스태핑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소통의 의지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또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도스태핑 처음 봤을 때 상당히 좀 신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그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기 때문에 네네. 청와대 당시, 그러니까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히 기자들하고 소통이 아주 많았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기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더 뭔가를 물어보고 싶고 다 듣고 싶었는데. 더 자주 접하고 싶고 그랬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 공간 자체가 아예 그러니까 본관 또 이런 비서동 그리고 춘추관으로 딱 떨어져 엄격하게 있고. 돼 있고 예. 기자들이 출입을 아직 금지시켰는데 이번엔 대통령실의 한 그 건물에 기자실이 들어가면서 그렇죠. 상당히 대통령의 거리를 많이 좁혔잖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을 대표하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다? 이건 너무 참 이렇게 신선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게 봤는데 문제는 형식은 좋았는데 내용 네. 자체가 그걸 따라가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 도어스태핑이라는 것 자체 이 공간을 소통의 공간으로 나름대로 생각했지만 예.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대통령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통로다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소통이라고 느끼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의 통로로 본다는 것이죠. 사실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국민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기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럼 국민의 마음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화답해주는 네,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일종의 그러니까 이 인사에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일종의 피장파장론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민주당 정부 때는 안 그랬냐, 뭐 민병이 다 도배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뭐 지금 검찰 측근들 기용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여론을 전달하니까 필요하면 또 해야죠. 그러니까 정치적 오만을 드러낸다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질문이 하면 또 다른 질문 없어요 하고서 넘어가고. 뭉개버리고 네. 아니 뭐 대변인실 다 실명해서요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낮다고 하는데 네. 많은 그 이제 원인 중에 두 번째 원인이 뭐냐면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여기서 비롯된 측면이 저는 상당히 강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형식 자체, 제도 자체는 정말 좋은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거꾸로만 하신다면 네네. 저는 상당히 좋은 결과도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지켜봅시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형식이 좀 바뀌었죠. 모두 발언하고 질문 한 2개 정도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소통의 역할을 네.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뭐 도어 스태핑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반대를 했던 부정적이셨죠. 입장이에요. 네. 네. 그 어떤 분은 도어 스태핑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지자분 안 하면 소통 안 한다라고 한다. 근데 저는 분명히 이거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불리한 주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것이고 그때 어떻게 이걸 끊어야 될지 피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딜레마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도어 스태핑을 만약에 폐지한다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옹호를 해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게 더 좋겠다. 안 하면 소통 안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이제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도어 스태핑을 시작하면서 좀 지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측면이 있어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교를 해봐도 기자회견 횟수 이런 것들이 크게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현저히 작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적었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대선 공약으로 한 달에 한 번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었는데 아무 설명 없이 파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문재인 정부의 안티테제의 성격이 강했던 윤석열 후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호언을 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도어 스태핑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곤란한 문제에 대해서는 끊고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되면서 그게 더 큰 화제가 되어버리는 성격이 맞아요. 있었고 논란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공약으로 돌아가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은 안 지켰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도어 스태핑을 한다고 했지만 지금 기자회견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맞아요. 차라리 공식은 처음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도어 스태핑을 없애고 주간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예를 들면 도어 스태핑을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계속 뭔가 그렇죠. 할 수 뭐 있는 금요일에 한 네네. 주를 마감하는 기분이 드는 금요일 출근길에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꿀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이거를 또 폐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도어 스태핑에서 뭐 사실 정직이 가장 최선의 방책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곤란할 때는 그냥 차라리 곤란한 티를 역력하게 내버리는 거. 그래서 이거 답변하기 좀 곤란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네네. 거. 이게 중요하고 중간중간 이제 신경질적인 듯한 모습을 보인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명히 고쳐야 된다. 네네. 지속을 하시겠다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 도어 스태핑 관련해서. 근데 사실 최근에 또 논란이 됐던 건 폭우 상황에서의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고 거기서 뭐 서울 강남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충청 지역, 전라 지역, 뭐 경상 지역까지 해서 많은 피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자택에서 대응하고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어요.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뭐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참모 기지고 거기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사실 역대 대통령이 했던 모습과는 좀 달라서 분명한 논란이 되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대통령이 그 이런 수해에 대해서 대응하는 데에는 네네.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되는데요. 그 하나는 내용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이 위기 사태를 관리하는지 그 그렇죠. 내용 면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는 것이고 그 밖에 형식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이 그다음에 국가 지도자들이 네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저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있는 것은 저 노란색 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로 보여주는 국민들에 대한 안정감 같은 것들이 메시지도 있는 있을 거거든요. 거고요. 예, 내가 이렇게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인데 대통령께서 자택에서 위기 대응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대통령의 그 위기 대응이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그 모습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용과 형식면이라는 두 가지 그 면에서 하나 형식은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들께서도 많은 비판을 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대응했던 내용과 자택에서 대응했던 내용과 100%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다를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 그렇죠. 민방위복을 입고 참모들이 같이 있고 이것이 집에서 그대로 일어났다 하더라도 집에서 보여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국민들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청와대에 있다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불거지는 네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인데 이런 것들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 특히 홍보 라인이나 정무 라인에서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어떠세요? 사실 뭐 자택이 지하벙커 수준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뭔가 집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네. 사실 현장을 가서 좀 국민들을 돌보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았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변명하는 듯한 모습들이 아마 국민들을 좀 실망하게 만든 것 같거든요. 사실 뭐 윤 대통령이 지난번 도어스 태평에서 대통령 처음 해봐서라는 말씀을 아,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예. 우리나라 지금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은 전부 다 처음 하는 대통령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결국 뭐가 문제냐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인력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 뭐 과거 청와대 근무 경험한 분들이 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 국가의 이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최고 위기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일단 판단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대통령께서 본인 워딩으로 이렇게 직접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서초동 지역에는 아파트가 침수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상황 자체가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비치는 그러한 식의 판단.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차를 돌려서라도 빨리 그러면 지금 이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갔어야 된다. 그리고 이 또 집에서 그러니까 오고 난 뒤에 가기가 힘들었다고 한다면 이 지난번 그 지금 뭡니까 청와대를 놓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것이 위기관리센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맞아요. 예. 우리는 24시간 그 대응하는데 문제가 문제 없다면서 없다. 국가 지도 지휘 차량이라는 것이 항상 대통령 이 근처에 머무를 준비하고 것이라고 있다. 얘기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화로 할 것이 아니라 국가 지도 지휘 차량에 앉아서 이렇게 이 상황을 관리하고, 지휘하는 네, 지휘하는 모습을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국민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을 때 이 청와대가 아니 대통령실에서 대응하는 메시지 자체가 네네. 잘못됐다. 뭐 그냥 비 온다고 하면 대통령 퇴근 안 하냐. 그러니까요. 뭐 그런 식의 메시지라든지 네. 대통령이 계신 곳이 상황실이 아니냐.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국민 감정에 상당히 납득이 좀안 좀 가서요. 납득이 안 가는 네. 그러한 식의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저는 상당히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인데 아마 뭐 이번 첫 번째 경험을 상당히 나름대로 뼈아프게 새긴다고 한다면 앞으로 뭐 전화위복의 계기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만 좀 지켜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청와대를 옮긴 게 잘한 거냐 그런 얘기까지 또 다시 한번 또 나오게 되니까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정책 부분입니다. 앞서 차지원 교수님이 잘 지적을 해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만 5세 입학 추진을 둘러싸고 좀 밀어붙이고 속도감 있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발을 사고 또 논란이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는데 교육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이거에 따라서 또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데 영향을 줄 정도로 굉장히 큰 화두인데 너무 밀어붙인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있고 결국은 이제 폐기가 되는 수순으로 갔거든요. 네, 뭐 교육 자체가 고차 방정식이고 굉장히 까다로운 맞아요. 정책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교육 중에서도 특정 분야에 국한된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이미 막혀버렸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게 뼈아픈 부분인데요. 예. 이것도 보면 이제 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의 긍정적인 취지는 국가가 아동을 무상 의무 교육의 공간으로 모셔가는 그 시기를 더 앞당겨서 앞당긴다는 네. 그 장점이 있는 거죠. 챙기겠다라는 의미였는데 네, 근데 그렇다면은 그게 꼭 초등학교 1학년이어야 할까? 이를테면은 이제 초등학교 학제를 6년에서 5년으로 줄이자는 얘기는 많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이 글쎄 이 중학교로 가도 상관이 없지 않나 현재 발달 단계로 봤을 때는 많이 커서. 예,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러면 초등학교가 6학년으로 맞춰져 있었는데 6개년으로 예. 근데 5학년까지로 줄인 다음에 그러면 교실이 좀 비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교실을 병설 유치원으로 활용을 해서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니라 유치원에서 관리하는 걸로. 유치원생 겸 프리스쿨이죠. 그러니까 학교에 적응하는 단계이기도 한데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 그 발달 단계가 만 5세 넘는 사람을 책상 앞에 앉혀가지고 40분 수업하고 이게 맞느냐 이게 그러니까요. 가장 핵심적인 반대 사유거든요. 근데 이걸 유치원생으로 바꾸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근데 왜 이런 아이디어는 안 나왔을까요? 같은 취지인데. 그러게요. 예, 그 무상 의무 교육을 앞당긴다는 네. 것은 같은 취지인데 이것 자체가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길이 아니면 바로 플랜 B가 나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들이 동시에 제시가 됐었어야 되는 건데 뭔가 준비가 안 됐다는 그렇죠. 겁니다. 얘기를 안 들은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건 문제가 저는 전 박순애 전 장관이죠. 장관이 예. 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뒤집어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저는 국민의힘의 책임입니다. 국민의힘의 몇 명 의원이 이런 아이디어는 어때요라고 제시를 하고 여론의 반응도 보고 또 당내에서
논쟁도 하고 이러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공론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정부 차원의 부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당 일각의 목소리다. 그리고 당론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 모른다. 예, 이런 차원에서 국민들은 또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당이거든요. 온도를 좀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수 그렇습니다. 있는데. 저는 이 정책 추진 차원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사실 국민의 힘이다. 예, 이게 정당이 해줘야 될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정부 관료나 대통령실 부담이 커지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윤 대통령이 사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축소한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지금 윤 대통령 역시도 대통령실 중심의 정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만회할 때, 수습할 때 대통령실 사회수석에 나와서 브리핑을 정리하고, 했거든요. 이거 네. 바람직하지 않은 그림입니다. 장관이 사고치고 대통령실이 수습하고 이게 아니라 이런 작용들을 전반적으로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네. 국민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당이라는 집단이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났다. 국민의힘에 라고 볼 수 책임도 있는 있다. 거죠. 어떻게 보세요? 뭐 말씀 주신 부분 중에 당연히 뼈아픈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게 만 5세 입학 관련 내용들이 최소한 인수위 시절 때만 제대로 나왔어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고 그간의 토론이나 비판이나 내지는 뭐 수정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좀 있었는데 사실 인수위의 어떤 교육 공약으로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대통령의 주요 공약에서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정책으로 등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단순히 이것이 뭐 그냥 입학 연령만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학부모의 어떤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이랑 다 상황들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당장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대개의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을 해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게 맞아요. 되는데 그럼 당장 1년 먼저 그만두라 이런 소리냐라는 비판들도 나올 수밖에 없고 박순애 장관과 어떤 학부모 간의 기자회견 속에서 학부모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맞아요. 우는 호소를 하는 모습까지 격앙도 보여줬기 있었죠. 때문에 이 교육 문제는 훨씬 예민하게 다뤄야 되고 장기적으로 토론을 충분히 해가면서 다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토론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고 다소 밀어붙이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네네. 앞서서 이제 뭐 5세 연령으로 인하하는 것이 뭐 그 정책 자체로도 좋으냐라는 데서도 저도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러게요. 갔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 주제인데 그렇죠. 듣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요. 밀어붙인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은 여당 내에서도 굉장히 좀 비판적인 그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교육 문제는 여당에서도 먼저 충분히 논의가 되고 대통령실 논의가 되고 좀 스무스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응답자의 과반 이상은 앞으로 국정 운영도 못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기대가 좀 없다라는 얘기로도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4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 4년의 시간을 허송세월 보낼 수는 없죠.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배가 아주 잘 경로를 찾아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게 또 대통령이니까 어떤 숙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초심과 네네. 국민 관점 뭐 저는 그 두 가지가 키워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초심이라면 공정과 상식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요. 그것이 무너진 부분이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사와 관련돼서 앞으로 하니까 좀 인적 쇄신도 좀 할 필요도 있고 네네. 그리고 새로운 와 인물을 지금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재의 풀을 좀 넓혀서 탕평까지 가는 그러한 식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탕평까지도? 예. 그리고 또 국민의 관점이라는 부분도 결국은 앞서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민생의 네네. 부분에 무엇보다도 초점을 맞추고 그걸 우선순위로 삼는 모습 그것이 저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걸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걸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로도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좀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뭘 하면 일단, 되나요, 4년 동안? 뭐 많은 숙제들이 있는 것이죠. 예.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연금 개혁, 교육 개혁, 노동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화두를 했는데, 던졌어요. 근데 사실 그 세부 방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방향에 대해서는 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어쨌든 더 이상 뒤로 미루면 안 되는 주제들이 있다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되고 사실 저 연금, 노동, 교육 개혁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될 수 있을지. 이것은 어떤 대통령이든 간에 좀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데 명심하셔야 될 것은 네네. 굉장히 갈등적인 이슈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갈등을 부채질해서는 안 된다라고 맞아요. 하는 것. 특히 전 정부에 대한 알겠습니다. 비판 이런 네. 것들을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말씀도 좀 듣고 싶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오늘 차재원 교수, 김수민 평론가, 김재섭 위원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